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천 TTCO 받아가세요. 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오늘 이원재 소장 부재로 임시로 진행 맡고 있는 김혜연입니다. 오늘 끝내주는 인터뷰 시간인데요. 마지막 청와대 정무수석 비서관, 물론 지금 용산 대통령실에도 정무수석 비서관 있습니다만 청와대에서 근무하셨던 마지막 정무수석 비서관이셨던 이철희 전 의원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여기서 뵙네요. 제가 이철희 의원님하고는 참 다양한 자리에서 뵙는데 오늘은 또 이런 자리에서 뵙게 됐습니다. 자, 오늘은 이 최근에 내신 책이 한 권 있어서 모셨는데요. 이 책입니다. 지금 제 앞에 놓여 있는 나쁜 권력은 어떻게 무너지는가? 탄핵의 정치학이라는 부제를 달고 있는 책입니다. 요새 뭐 굉장히 관심을 많이 끄는 단어죠. 탄핵이라는 단어가. 근데 이 제목을 잘 보면 나쁜 권력은 어떻게 무너지는가라는 제목에서 저는 세 가지를 읽었습니다. 세 가지씩이요. 이 제목에서만 권력 중에는 나쁜 권력이 있다 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나쁜 권력은 무너진다. 그리고 나쁜 권력이 무너지는 데는 패턴이 있다. 이 세 가지가 이 제목에 함축적으로 나타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뭐 그럭저럭 잘 재밌게 아주 읽었는데 그럭저럭? 아주 재밌게 읽었습니다. 네, 이 책이 논문을 책으로 다시 쓰신 거죠? 그렇죠. 학위 논문. 제가 만학도였는데요. 방송할 때 박사과정을 뒤늦게 들어가서 마쳤는데 마치 국회의원이 되는 바람에 논문을 못 쓰고 국회의장 활동을 하다가 불출마 선언을 하고 2020년이네요. 그럼. 시간이 많이 남더라고요. 다른 분들은 다 선거운동하러 가시니까 국회도 안 열리고 이래서 미뤄놨던 논문이나 쓰자라고 해서 지도교수랑 뭘로 쓸 거냐 이렇게 고민하다가 제가 국회의원 할 때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있었으니까 노무현 대통령 탄핵은 제가 노무현 대통령 인수위도 있었던 그거 가까이서도 지켜봤으니까 하나는 성공하고 하나는 실패해서 왜 그런지를 한번 따져보면 좋겠다. 라고 해서 이제 주제는 잡고 들여다봤는데 국내 문헌이 없어요. 그냥 학위 논문이라 그럴까? 제대로 이제 사회과학 논문이라고 할 만한 거는 아주 없는 건 아닌데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거 표절 시비로부터 자유롭겠다. 그래서 외국 논문들이 좀 있는데 미국 쪽이나 남미 쪽 논문들이 많아서 그걸 참고해서 논문을 썼죠.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10년 안에 또는 제가 그래도 활동할 동안에 탄핵이 다시 올 거라고 생각도 못했죠. 그걸 예상했다 그러면 제가 뭐 자리 깔아야죠. 그러나 그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러게요. 슬프게도. 책 내용에 보면은 미국 하원에는 탄핵 안내서라는 게 있나 봐요.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대목을 인용을 하셨는데 탄핵의 목적은 처벌이 아니다. 탄핵의 용도는 무엇보다 헌정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다라는 대목이 있다고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그 탄핵이 어떤 민주주의 전체 이 그림에서 봤을 때 탄핵이 차지하는 위치가 뭐 어떤 거라고 보는 게 맞을까요? 대통령제 하에서 탄핵이라는 제도가 있는 거잖아요. 내각제는 불신임 제도가 있기 때문에 총리는 사실 임기가 따로 없는 셈이죠. 그런데 우리는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5년, 미국은 4년 플러스 4년 임기를 고정시켜 놨잖아요. 그 고정된 임기 동안에는 의회가 흔들 수가 없는 상황인데 아주 예외적으로 탄핵이라는 제도를 하나를 딱 열어놓은 거죠. 정말 잘못했을 때 탄핵한다. 이렇게 해서
민주주의 제도 중에 대통령제가 갖는 경직성을 보완해주기 위해서 만든 제도인데 문제는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선출하잖아요. 네. 국민이 만들어놓은 대통령을 의회나 헌법재판소가 그 자리에서 파면하려면 그만한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가 이제 복잡해지는 거예요. 미국도 여소야대에서만 탄핵이 시도됐어요. 네. 여소야대가 안 되면 아예 시도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여당이 탄핵을 하자고 나설 일은 거의 없다고 봐야겠죠. 예상하면 가능할 수도 있겠죠. 대통령하고 여당하고 예. 떨어지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통상은 그렇게 예. 예상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탄핵 제도는 민주주의가 위기에 빠진 민주주의를 구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열어놓은 거라 굉장히 제한적으로 절제된 방식으로 추진되는 게 맞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왜 그런 말씀드리냐면 남미에서 탄핵이 가장 빈번하게 일어났는데 우리가 남미는 민주주의 선진국이라고 안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거기는 과거에는 쿠데타로 헌정이 완전히 엉망진창이 됐다가 근래에는 이제 탄핵을 가지고 막 현직에 선출된 대통령을 쫓아내려고 막 이런 경우들이 많아서 탄핵이라는 게 너무 남용되면 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하고 그러나 탄핵 제도의 존재 이유는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대통령이 자신의 권력으로 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할 때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력을 함부로 남용할 때 그거를 징벌하는 처벌하는 수단이라기보다는 그걸 바로잡기 위한 수단으로 만들어진 제도죠. 그 책에서 제가 인상 깊게 봤던 대목 중에 하나가 국민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탄핵이 추진되면 국민은 탄핵 세력을 응징한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 그랬다. 그리고 대통령이 아니라 국회가 탄핵당했다는 게 노무현 대통령 때에 대한 설명이었고 국민이 결심을 하고 있는데도 탄핵을 주저하면 의회가 탄핵을 주저하면 국민은 반탄핵 세력을 심판한다. 박근혜 대통령 때 그랬다. 그리고 국민들이 끌고 갔다는 뭐 그런 그렇죠.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보면은 이 노무현 대통령 때 박근혜 대통령 때 탄핵 두 차례의 탄핵 시도가 한 번은 실패한 셈이고 한 번은 성공을 한 건데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한번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보면은 탄핵을 결정짓는 요소들이라고 해서 4가지를 제시를 하거든요. 첫 번째가 스캔들과 경제 상황, 두 번째가 의회 방패와 대중 방패, 세 번째가 대통령 리더십, 네 번째가 민주적 자산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하나 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책을 보시면 되는데. 뭐 저는 봤습니다만. 아니 궁금하게 해서 책을 사보게 해드려야 그렇죠. 되는데. 네, 그렇긴 한데. 스포일러다. 스캔들과 경제 상황. 노무현 대통령 때는 대중 여론을 자극할 만한 그런 스캔들이 없었던 거죠. 없었죠. 네. 그때는 좀 무리한 탄핵이라는 건 다 알고 있었죠. 왜냐하면 대통령이 이 열린우당 당시 본인이 속해 있던 열린우당이 총선에서 이기면 좋겠다라는 발언 때문에 야당들이 발끈했고 그리고 그 선관위에다가 해석을 의뢰했더니 뭐 선거법에 위반된다 이렇게 해석이 나와서 그걸 빌면 이제 탄핵을 시도한 거거든요. 좀 무리한 탄핵이었던 거죠. 네. 근데 스캔들이라고 할 만한 거는 노무현 대통령 직접 관련된 건 없었어요. 비리나 이런 건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불법 대선 자금 때문에 워낙 시끄러웠었는데 뭐 가까운 사람들, 형님 이런 분들까지 거론이 되긴 했습니다만 그거는 스캔들이 아니라 이미 검찰 수사를 이미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것도 탄핵 소추 사유 중에 하나긴 했죠. 또 갖다 붙인 건데 그건 뭐 이유가 안 되는 거죠. 저는 세 번째 사유가 웃겼습니다. 좀 경제. 웃겼습니다. 경제 상황이 세계적으로 이렇게 호황인데 미국 경제 성장률에도 못 미치는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탄핵해야 된다. 그 경제 성장률은 탄핵 사유가 될 수가 없고요. 그리고 미국하고 동률이었죠. 그렇죠. 성장률이 동률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팩트도 안 맞죠. 그러니까 스캔들이 없기 때문에 국민 정서를 확 자극하는 게 없었어요. 최순실 사태를 보면 알잖아요. 최순실 때는 정말 국민들이 화를 냈잖아요. 도대체 이게 뭐냐. 우리나라가 지금 어떤 나라인데 엉뚱한 사람이 선출되지 않은 또는 임명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람이 마음대로 했다는 거야. 그래서 화를 많이 냈던 거고 스캔들이라는 게 국민 정서를 자극하는 효과가 있어서 도저히 안 되겠다. 국민들로 하여금 탄핵하자라는 여론을 만드는 데는 스캔들이 있어야 되고요. 미국의 예를 보면 러윈스키라고 혹시 클린턴 대통령이 집무실에서 뭐 어쩌고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죠. 그때도 스타 검사
독립검사죠. 네, 네. 스타 검사가 특검. 오랫동안 추적을 해가지고 보고서를 냈고 그래서 루인스키라는 스캔들을 만들어냈죠. 그걸 이제 의회에다 넘겼는데 의회가 임명한 독립검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이제 탄핵을 시도했잖아요. 네. 루인스키 스캔들이 있긴 했는데 그것도 국민들이 볼 때 일국의 대통령이나 되는 사람이 그러고 살았냐 화가 나긴 했지만 대통령의 자리에서 쫓아낼 정도는 아니잖아. 네. 그땐 경제가 너무 또 좋았기 때문에 네. 뭐 그래서 이제 그 스캔들이 탄핵 정서를 자극할 정도까지는 안 갔던 거죠. 지금 알겠습니다. 스캔들이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그래서 우리가 명태균 게이트라고 하는 부르는 언론에서 그게 탄핵을 추동할 만한 스캔들이 되느냐 안 되느냐 갖고 좀 논란이 있는데요. 저는 조금 더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성격상으로는 충분히 그럴 만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성격상으로는 있는데 네. 저는 제가 그냥 받은 느낌은 약간 그 임계치를 넘기게 하는 데는 어떤 쪽팔림 지수 같은 게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국민들이? 듭니다. 예, 국민들이 보기에 아 어떻게 아까 루인스키 같이 네. 이거 막 이런 그다음에 최순실 어디 그런 사람이 근데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참 그 역치를 좀 높여놨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이게 선거 때 손바닥에 왕자 쓰고 뭐 이런 그 뒤에 건진 천공 뭐 그러니까 여러 논란을 계속 겪다 보니까 그 역치가 계속 올라가서 웬만해선 이게 그 쪽팔림 임계치를 건드리지 않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분이 갖고 있는 장점이죠. 어지간해서는 국민들이 이제는 놀라지도 않죠. 네. 그리고 두 번째 요소가 의회 방패와 대중 방패였습니다. 이거는 이제 각각인데 의회에서 어떤 방패 역할을 해가지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대중적으로 또 방패 역할을 해서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왜 과거에 흔히 뭐 실드 친다는 말 많이 네. 썼잖아요. 뭐 영어 표현도 실드예요, 이게. 어. 의회의 실드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당 의석이 탄핵 소추를 막을 정도이면 탄핵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방패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의회 의석을 가지고 탄핵을 막는. 네. 그래서 여소야대가 아니면 미국 같은 경우는 아예 탄핵 소추가 안 됐거든요. 예. 근데 그게 깨지는 경우가 가끔 있죠. 창으로 찌르면 방패가 깨지듯이 박근혜 대통령 때는 의회 방패가 깨져버렸죠. 예. 그래서 탄핵 소추가 이루어진 예, 예.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는 미국은 상원에서 탄핵 심판을 합니다만 최종 결정을 네. 합니다만 우리는 헌재에서 하는데 아 미국은 의회 안에서 하는군요, 그냥. 하원이 탄핵 소추를 하고요. 상원이 탄핵 심판을 합니다. 여기서 최종 결정을 하죠. 상원 의장 부통령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부통령이 그걸 결정을 아니죠. 하는. 대통령 탄핵 때는 대법원장이 와서 사회를 봅니다. 예. 예, 그런 이제 절차적인 차이는 있는데 헌재든 상원이든 마지막 그걸 넘어서야 되는 게 또 남아 있잖아요. 예. 거기에는 이제 대중의 선택이 중요한데 노무현 대통령처럼 사례처럼 의회 방패는 이제 사라져 버려서 탄핵이 되긴 했는데 소추안은 넘어갔고. 그렇죠. 이제 대중들이 이제 나가서 막은 거죠. 실드를 친 거죠. 안 된다. 예. 어? 야, 우리 손으로 뽑은 대통령인데 그 대통령 된 지 얼마나 됐다고 니들이 뭔데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대선은 졌음에도 불구하고 네. 성복하지 않고 탄핵하냐 예. 의회 쿠데타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서 막아버린 거죠. 예. 그래서 그 결과로 나타난 게 총선이에요. 17대 총선이 당시 열린우리당이 152석을 얻어서 그렇죠. 다수당이 돼버렸거든요. 정말 극적인 승리였죠.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이 표를 통해서 탄핵 안 된다는 걸 확인시켜 줬으니까 곧바로 헌재가 기각을 해버린 거고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는 국민들이 방패를 들고 나온 게 아니라 네. 창을 들고 나온 거죠. 아, 사실. 예. 아니 안 하고 뭐 하냐 도대체 이 지경이 됐는데 야당은 왜 눈치를 보냐. 제가 그때 야당에 속해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 야당은 민주당은 노무현 대통령 때 당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약간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탄핵 트라우마가 있어요. 한번 당해봤잖아요. 그러니까 탄핵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한 거예요. 탄핵을 당했는데 이제 하는 것도 좀 신중해지는 거군요. 왜냐하면 역풍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때 역풍이 있었으니까. 조심스럽죠. 그런데 국민들이 광장에 나와서 촛불 들고 탄핵을 외쳤잖아요. 네. 그게 다 합치니까 연인원 1,700만 명이 탄핵을 외치니 야당이 안 따라갈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따라가서 국민이 선도하고 정치 세력이 따라가서
성공한 케이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헌재에서 인용이 됐죠. 그래서 대통령 박근혜 파면한다라는 결정이 나온 거죠. 그거를 이제 책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탄핵에서는 명분이 의도를 압도해야지 성공 가능성이 크다. 근데 노무현 대통령 때는 이 대통령 선거법 위반 때문에 탄핵해야 된다는 명분이 작동하기에는 대통령이 재임한 기간이 너무 짧았고, 그것보다 이제 총선은 바로 좀 있으면 하는 상황이었으니 이게 그 명분이 작동할 만한 그런 시기가 아니었고, 박근혜 대통령 때는 스캔들은 언론이 제기한 거였고, 이게 의회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고, 그렇죠. 대중들이 그걸 근거로 집회와 여론으로 탄핵을 요구하게 됐고, 거기에 국회가 어쩔 수 없이 호응하는 그런 구조였다고 설명을 하신 걸 봤습니다. 그래서 그 책에는 영어 표현을 썼습니다만 파티잔 탄핵, 네. 당파적 당파적 탄핵과 탄핵, 파퓰러 탄핵, 대중적 탄핵을 구분하죠. 대중이 컨센서스를 가지고 탄핵하자고 하는 거는 파퓰러 탄핵이고요. 그러지 않고 정치 세력이 권력 질서를 바꾸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하는 거는 파티잔 당파적 탄핵이라고 본 거죠. 그죠. 한국의 두 차례 탄핵은 하나는 당파적 탄핵이었고 노무현 대통령 때는 그 당파적 탄핵은 기각이 됐고 네. 대중적 탄핵이었던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인용이 됐다. 그렇죠. 그런 말씀이신 거네요. 그 양쪽 다 국민이 응징을 했죠. 처음에는 탄핵한 사람들을 응징했고 두 번째는 탄핵에 반대한 사람들을 응징했죠. 결국은 국민의 뜻이 중요한 거네요. 그리고 탄핵을 결정짓는 요소들 3번은 대통령 리더십입니다. 이게 이제 대통령 개인의 어떤 인기, 지지율 이런 것도 있겠지만 후원을 통한 대통령이 갖고 있는 많은 권한을 통해서 의회의 구성원들, 의원들을 상대로 후원을 통해서 대의회 관계를 구축하게 되는데 그런 대통령의 리더십이 또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죠. 지금 윤 대통령이 뭐 그저께인가요? 어젠가 뉴스 보니까 국회의원들 뭐 수십 명 네. 불러서 밥을 먹었다는데 네. 그게 이제 좀 지켜다오 라는 방패를 좀 구축해다오라는 리더십을 발휘하는 건데 탄핵 제도라는 게 원래 만들어진 취지를 놓고 보면 대통령한테 겁주는 거예요. 너 잘못하면 쫓겨난다. 이 탄핵 조항 있는 것 자체가 그렇지. 그런. 그러니까 조심해. 아, 너무 오버하지 마. 예. 그러니까 이제 견제와 균형이라는 거죠. 이 균형을 해칠 정도로 당신이 마음대로 하면 안 돼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 겁을 주기 위해서 겁을 줘서 절제하게 만드는 게 탄핵제도인데 대통령이 절제 안 하고 난 뭐 상관없어. 그리고 막 나가버리면 그거 탄핵 당하는 거잖아요. 예. 지금 윤 대통령이 하는 리더십은 의회 방패를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긴 하지만 국민의 시선으로 보면 요즘 용어로 보면 국민 눈높이로 보면 나 탄핵하세요라는 얘기랑 똑같아요. 마치 그런 자세를 보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난번 나안 기자회견 바꿔. 같은 그런 모습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노무현 때 제가 탄핵이 기각됐던 이유를 총선의 결과를 말했잖아요. 국민이 표로서 말을 해줬잖아요. 이 네. 탄핵은 잘못됐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지난 총선만 놓고 보면 윤 대통령한테 당신이 잘못하고 있다는 걸 확실하게 해줬잖아요. 메시지를 이미 보냈는데. 보내는데 그걸 지금 안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그러면 국민들 입장에서 지금 화가 많이 나 있죠. 예. 근데 여기서 더 나가? 또 해? 아휴, 이러고 있는 중이죠. 고민 중입니다. 그 대목을 다루신 내용에서 대통령 지지율 얘기가 나오던데요. 저는 이 숫자 보고 제가 기억이 잘못됐나 했는데 보니까 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 태블릿 PC 보도가 10월 24일이었는데 그 다음 주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17%였더라고요. 근래 그 숫자를 한번 보셨군요.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 뭐 이번 주에 다시 조금 오르긴 했던데 이게 그때 굉장히 많이 떨어졌구나 했는데 이제 그런 상황이었고 끝으로 저 탄핵을 결정짓는 요소들 마지막 요소가 민주적 자산이라고 되어 있었는데요. 이거는 이제 그 사회의 어떤 민주주의에 대한 경험, 그렇죠. 뭐 우리로서는 탄핵의 경험도 아마 굉장히 중요한 자산일 것 같습니다만. 우리 민주주의를 얘기할 때 되게 이제 운동에 의한 민주주의라고 네.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4.19부터 말씀하시면 돼요. 4.19 일어나서 이승만 대통령을 하야시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건 정치권에서 뭐 어떻게 한 게 아니라 국민들 힘으로 밀어냈잖아요. 그 6.29를 만들어낸 것도 사실 직선제 개헌운동이라고 해서 육시방쟁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을 쫓아낸 것도 사실은 촛불 네. 항쟁이었기 때문에 대중이 자기 손으로 광장에 나가서 권력자를 심판한
이 역사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민주주의를 지켜냈고 또 성숙시켰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뭐 어느 정도 의석을 갖고 버틴다고 하는 게 잘못하면 착각일 수 있어요. 국민들은 우리 국민들은 민주주의를 위해서 또는 자기 삶에 대해서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권력자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응징하는 문화를 갖고 있고 그런 민주적 자산이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우습게 보면 안 되죠. 다만 이제 제가 좀 우려하는 거는 박근혜 탄핵 때 검찰이 끼어들었잖아요. 예. 탄핵해야 된다고 했는데 검찰이 딱 끼어들어가 수사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수사 주역이 지금 대통령 되신 분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형사처벌을 막 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근데 탄핵은 정치적인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형사처벌하고 무관합니다. 형사범죄가 없어도 탄핵시킬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형사처벌할 수 있어야 탄핵한다고 하면 대통령이 물러나기 싫어하고 그 당이 그 대통령이 속해 있는 당은 완강하게 버티려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 검찰이 나서서 막 감옥 쳐놓고 그러게 되면 너무 데미지가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버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닉슨도 그 자리에서 쫓아내 할 때 탄핵 카드를 가지고 협박할 때는 물러나라 탄핵된다 대신에 사면해 줄게 라고 해서 이제 그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을 내걸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여당이나 대통령은 만약에 탄핵되면 나 감옥 간다. 그리고 또 하나 대통령 주변에 있던 엘리트들 뭐 공직자들 수없이 감옥 간다. 여당은 대선은 해보나 마나 진다. 이런 식의 스테이크가 너무 많이 걸려있는 탄핵이 되면 버티는데도 결사적으로 버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탄핵은 처음부터 끝까지 폴리티컬 프로시저, 폴리티컬 프로세스라고 하는 이유는 정치적으로 해서 이건 하고 나머지 영역은 물론 정치로 탄핵했다고 해서 형사범죄를 면해주는 건 아니지만 두 개를 분리시켜 놓은 지혜가 있는 거죠. 두 개를 하나 묶어버렸을 때는 당하는 쪽에 볼 때는 더 완강하게 버티지 않겠습니까? 최근 몇 년 동안 뭐 많이 이야기가 됐던 부분인 것 같은데 정치의 사법화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 탄핵은 헌재에서 최종 결정이 내려지는 구조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근데 제가 이 책에서 보니까는 우리 재헌헌법은 그렇지가 않았더라고요. 탄핵 재판소라는 게 꾸려지고 있었어요. 그때 부통령이 있었으니까 재판장으로 하고 대법원하고 국회가 5명씩 추천하도록 하도록 하는 그런 탄핵 재판소라는 기구가 꾸려지고 그렇게 되면은 그때 이제 이철희 박사님의 해석은 그렇게 하면 의회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럼 이제 지금의 미국 모델하고 비슷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근데 이게 어쨌든 뭐 지금은 헌재가 하는 그런 구조가 된 거죠. 우리 진행자께 질문 하나 드리면 우리 현 정사의 최초의 탄핵은 누구 같아요? 책에 나오는데. 이승만 대통령 때 한번 시도가 있었다고. 탄핵됐어요. 임시정부 때 이승만 대통령이 한번 탄핵됐어요. 그분은 한 번은 탄핵당하고 한 번은 하야하고. 그런 분을 국부로 하겠다는 것도 조금 넌센스이긴 하죠. 최소한 다른 거를 보는 거는 뭐 그 사람들 자유이긴 합니다만 민주주의 관점에서만 보면 국부라고 말하기는 좀 창피한 수준인 거는 맞죠. 탄핵 성질대로 하면 탄핵하는 게 간명하죠. 윤 대통령에 대해서 많은 비판하시는 분들이 저분은 저 자리에 있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들 할 거예요. 근데 세상의 모든 일이 그렇듯이 어떤 행위가 선효과만 있냐, 긍정적인 효과만 있냐, 꼭 그런 건 아니잖아요. 부정적인 효과도 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뭐 민주주의라는 게 5년만 지속되는 것도 아니고 박근혜 탄핵 이후에 지금의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거기에 속했던 정치인들이 속에 엉어리가 안 생겼겠어요? 뭐 못했으니까 탄핵된 건 맞습니다만 자기들이 공천한 대통령이 임기를 못 채웠다. 이거 한편으로 창피하지만 한편으로는 두고 보자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거든요. 반대로 노무현 대통령을 감옥에 쳐넣으려고 하다가 결국 극단적 선택을 만들었던 그 세력에 대해서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하셨던 분들, 지금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 대통령을 죽음으로 내모은 세력이라는 엉어리가 또 생기잖아요. 이런 양쪽의 엉어리들이 자꾸 경화되고 증폭되기 시작하면 정치가 거칠어지고 제로섬 게임이 되잖아요. 상대를 죽여야 내가 사는 거잖아요. 근데 영원히 집권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정치 양극화,
또 진영 논리 이런 것들이 더 강화될 수밖에 없는 점도 우리가 감안해야 될 거고요. 국민들도 이 지금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비춰보면 충분히 탄핵 논의가 대세가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신중한 이유는 그런 것에 대한 우려들이 좀 있을 수 있고요. 또 정직하게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박근혜 대통령이 해서 새로운 권력이 들어왔는데 뭐 얼마나 달라졌는데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점도 좀 냉정하게 봐야 되고 또 하나는 그럼 박근혜 지금 윤 대통령 탄핵하면 권력을 민주당한테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내가 받아들일 만한가에 대한 고민을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섞여 있어서 지금 저는 요 결절점에 와 있다고 봐요. 네. 임계점 확 넘어서 버리면 탄핵으로 가는 거고요. 할 수 없다. 가자. 이런 선택을 하실 거고 그러지 않으면 그래 뭐 잘못한 거는 많으나 조금 더 보자. 네. 두고 보자. 이런 정도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게 또 제도적 차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미국 같은 경우에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면은 부통령이 이걸 이제 승계를 그렇죠. 해서 대통령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당이 입는 타격이 상대적으로 뭐 그렇게 시간을 벌죠. 예, 약간 시간을 갖는 거죠. 부통령이 잘하면 이제 뭐 회복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만. 한 번도 탄핵된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이제 대통령이 탄핵 당하면은 바로 2달 안에 선거를 치러서 이제 새 대통령을 뽑아야 되고 그 대통령은 지난번처럼 인수위 없이 바로 취임을 하는 뭐 그런 구조가 되기 때문에 여당으로서는 필사적으로 막아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탄핵 이꼴 대선 패배거든요. 그렇죠. 네. 그때 그러고 나서 후보를 내면 그게 될 리가 없지 안 않습니까? 되죠. 예. 그러니까 여당으로서는 이제 지난번에 처음이니까 몰랐을 수도 있지만 해보고 나니 피해가 너무 크더라. 윤 대통령이 좋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당한 피해가 너무 크니 주저스럽게 되겠죠. 그러나 그것도 민심을 이기는 권력이 있겠습니까? 국민들이 아니야 해야 돼 이러면 못 버티죠. 버텼을 때 그네들이 당하는 피해가 또 생기거든요. 네. 국민들이 응징을 하니까 네. 네가 막았다 이거지. 두고 봐 이렇게 될 거거든요. 예. 저는 뭐 그렇게 장담할 일은 아니다. 그 사람들도 마냥 버틴다고 될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여당은 윤 대통령을 설득을 해서 국민들이 불만을 갖고 있는 걸 풀어주는 노력을 해야죠. 특검하고요. 김건희 특검하고요. 최혜병 특검하고요. 민생 문제도 풀고 여러 가지 지금 숙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국민들이 기회를 좀 주겠죠. 더 시간을 주고 더 다시 잘해봐라 이럴 수 있겠지만 지금처럼 뭐 아무것도 안 바꾸고 버티면 국민들하고 한판 붙자는 건데 그럼 무슨 수로 이깁니까? 못 이기죠. 설사 뭐 끝까지 여당이 108석이 버텨서 탄핵이 안 된다고 할지라도 아마 다음 대선은 참혹한 결과로 끝날 거예요. 지방선거도 마찬가지고. 네. 우리 국민은 응징한다니까요. 반드시. 어떤 방식으로든. 잘 알겠습니다. 이 책의 원래 소스였던 논문은 이철희 수석님의 박사학위 논문이셨던 거죠. 네, 네. 그럼 이제 감히 탄핵 박사님이라고 불러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탄핵하기 저 때는 제가 쓸 때마다 한 명도 없었어요. 탄핵 갖고 논문 쓴 사람이 없어서 제가 이런데 1호 탄핵 박사. 이유는 있는지 모르겠어요. 확인 안 해봤습니다. 네, 1호 탄핵 박사 이철희 전 수석님 모시고 탄핵의 정치학, 나쁜 권력은 어떻게 무너지는가라는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훌쩍 다 가버렸습니다. 네, 책 얘기로 시작해서 최근 문제까지 다룰 수 있었는데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가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이런 기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책을 또 내라고요? 네. 이철희 수석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